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일반적인 제너럴 오디언스한테 하는 것보다는 맞춤 강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특별한 집단이거든요.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의 학부 3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30년 전에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핵융합이 어떤 연구인지 일반적인 자료 같은 걸 인터넷에 많이 있고 좀 내용을 보면 좀 따로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제가 걸어왔던 길을 그냥 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같은 학부 3학년 때 뭔 일을 했는가 여러 가지 재미난 일이 많았는데 그 중에 기억할 만한 일은 핵물리 수업에 부록을 그때 봤어요. 거기에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그 중에서도 로렌츠 변환식을 어떻게 유도하는지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이런 거 이제 인터넷에 많이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인터넷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특수상대성 이론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방속도가 불변하다는 사실, 그 의미를 깨닫고 굉장히 충격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 로렌츠 변환식을 가지고 이 질량이 늘어나기도 하고 시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이 신기한 현상을 에너지로 이제 접근하는 건 좀 어려우지만 하면 이 유명한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식을 이해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가 컸어요. 여러분도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는 살면서 이제 초이스를 많이 하죠. 내가 고등학교 때 문과를 안 가고 이과를 보게 됐고, 이과 중에서도 왜 원자력공학과를 왔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때 학부 3학년 때 이 생명사 이론을 유도하는 걸 이해하고 나서 정말 내가 원자력공학과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코렌치 스퀘어는 우리가 호기심 차원에서도 우리가 재밌지만 우리는 이 식을 이용해서 인류를 이롭게 하는 일에 종사할 수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으로 계로 가든 핵융합 연구를 하든 둘 다 이 방정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저는 대학원을 아까 교수님 말씀드린 대로 핵융합 실험실에 왔습니다. 그래서 석사 때 처음에 딱 들어와서 했던 게 이산화탄소 레이저 실험을 했어요. 그 이산화탄소 레이저 실험은 그걸 왜 하냐면은 핵융합 플라즈마의 밀도를 측정하는 간섭계가 이제 이산화탄소 CO2 레이저로 만들어요. 지금은 CO2 레이저 같은 거 회사에 주문해가지고 사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스케치를 가지고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실험을 한 몇 개월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전자를 가속해서 레이저를 만드는 자유전자 레이저 실험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우리 실험실에서 했던 거를 완전 걸음마 수준이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이 두 분야 다 세계적으로 한국이 제일 앞서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석사를 마치고 대학원에 갔습니다. 대학원에 가서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전자를 가속해서 쓰는 용접기 실험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자를 가속해서 반도체 리소그라피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지금 그 SK 하이닉스에 계시는 안현 박사님하고 둘이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매일 밤을 새워서 실험을 하고 결국 이제 성공시켰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크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토치 연구도 잠시 했어요. 이거는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핵폐기물 처리인데 이 아크 플라즈마에 관한 지식이 제가 나중에 핵융합 연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실험을 해서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쯤 되면은 이제 국제학회에 갈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저도 당시에 이제 시카고 대학에 있는 국제학회에 갔다가 기왕 이제 미국에 왔으니까
근처에 있는 아르곤 연구소, 그다음에 프린스턴 대학, MIT 가가지고 세미나를 했어요. 이게 뭐 거기서 초청을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막무가내로 가가지고 이메일 막 보내서 세미나 하겠다고 이제 해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마침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제 누가 계셨냐면 저희 K스타를 탄생시킨 두 분의 과학자가 있는데 한 분은 이경수 박사님이고 한 분은 박형로 박사님이에요. 그리고 박형로 박사님이 같이 일할 연구원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포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2000년 6월인데 그 프린스턴의 플라즈마 물리연구가 이제 어떤 곳인가를 역사를 따져보면 그 핵융합의 역사를 알게 돼요. 맨하탄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인지 다 아시죠? 예, 그게 이제 1942년부터 있었고 그때 참여했던 엘코 페르미가 이제 끝나고 나서 최초의 핵 분열 우리 원자력 발전소 리액터를 불과 10년도 안 돼서 완성하죠.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마테오론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핵융합 원자로도 한 10년 후면 쉽게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프린스턴 플라즈마 프리스렉이 이제 계속 핵융합 연구를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10년을커녕 지금 70년이 됐는데도 아직 핵융합은 성공을 못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그때 그 당시에 50년대에 이제 프린스턴에서는 이런 초창기 때는 스텔라레이터라는 장치를 이용했어요. 이분이 스피처인데요. 플라즈마 저항을 공식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50년대 PPL에서 핵융합의 연구를 시작했고 그 당시에 소련에서는 다른 토카막이라는 장비로 핵융합 연구가 있었고 이 58년도에 두 번째 이 IAEA 모임이 제네바에서 모였고 그 당시에 각국의 세계적으로 이제 원자력을 연구한 학자들이 모여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자. 그 방법은 핵융합 그 발전을 하자.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핵융합을 공개했고 그게 지금의 이토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에서 했던 핵융합 장치는 이 토카막이라는 장치인데 왜 이런 장치를 만들게 되냐면 핵융합 반응이라는 것은 이제 중수소와 삼중수소 이게 대표적인 핵융합 반응이죠. 이거 외에는 이제 중수소와 중수소 혹은 중수소와 헬륨-3 이게 다른 핵 반응도 있지만 그런 핵 반응들은 좀 이제 크로스 섹션이 적어요. 에너지가 더 높아야지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이게 그나마 가장 낮은 온도에서 그 낮은 온도도 1억도예요. 1억도 이상이 돼야지 최소한 돼야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 반응 후에는 헬륨 원자핵과 중성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입자들이 에너지를 갖고 나오게 되죠. 근데 1억도가 되면은 모든 원자에 있는 전자들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전자와 이온으로 분리되는 플라즈마 상태가 돼요. 그래서 플라즈마 상태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근데 이게 1억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물질을 담고 있는 그릇이 다 화학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고온의 플라즈마를 가둬둘 수 있는 방법이 자기장을 세게 걸어주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자기장을 세게 걸어주면 이 전달된 입자들은 헬리컬 모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리컬 모션을 하는 이 반경은 자기장에 떼면 쓸수록 작아져요. 그래서 이제 이 실린더 모양을 연결해서 토러스 모양으로 만들면 그리고 여기 굉장히 강한 자기장을 걸어주면 그런 뜨거운 플라즈마를 가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토카막 장치라는 걸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원자력 발전소는 쉽게 만들어졌는데 핵융합 발전소는 왜 70년이 걸렸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1949년도에 데이비드 봄이라는 학자에서 처음 발견됐어요. 왜냐하면 이 고전적인 이론에 의하면 이 반경이 자기장의 세기의 반비례에서 작아지기 때문에 자기장의 자중에 반비례해서
이게 이제 그 확산 속도입니다. 이게 파티클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그 확산 계수가 이렇게 작아져야 정상인데 실제로 실험을 했더니 훨씬 더 많이 빠져나오는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험 디퓨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론하고 달리 실제로는 100배, 1000배 더 이제 가둬지지 않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 보험 디퓨전에 의한 이게 원인이 이유가 뭐냐? 이거는 최근까지도 연구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이 궁금하신 분 위키피디아에 가서 보험 디퓨전을 한번 치시면 2015년 논문이 나오는데 결론이 뭐냐? 왜 그러냐면 이 토카마 안에 플라즈마는 터뷸런스가 있기 때문에 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체역학을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 수도꼭지 약하게 들면은 이제 맑은 난류가 들어가 있고 세게 들기 시작하면 터뷸런스가 생기죠. 이게 이제 속도가 빠르고 에너지가 많아서 생기는 이제 터뷸런스인데 토카마의 플라즈마는 워낙 에너지가 높고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거의 항상 터뷸런스가 있고 터뷸런스에 의해서 이렇게 와류가 생기는 그 와류에 의해서 이제 그 충돌이 일어나는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이 100배, 1000배 더 강한 거였어요. 여기서 잠깐 이제 영화 얘기를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어벤져스의 그 아이언맨 1. 예. 제가 이제 PP에 갔었던 2000년 초에 아이언맨 1이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토니 스타크가 동물에서 만든 그 심장에 뽑고 있는 아크 리액터가 핵융합으로 이제 한다고 만화에도 나오고 영화에 나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 이 핵융합 리액터를 이제 리액터 사이즈를 크게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PPL에 이 영화 제작자들이 PPL에 와서 자문을 구했어요. 제가 있을 때. 근데 이제 영화 장면을 보면은 여기 이제 핵융합 장치 만드는 학자들이 이거 정말 어렵다. 하면서 이제 어려운 걸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원인은 바로 여기에 난류, 터뷸런스가 많이 포함됐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X축이 온도예요. 여기 10K가 한 1억 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억 도는 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핵융합 장치가 되려면은 거기서 나온 핵융합 에너지가 스스로 에너지를 공급해가지고 계속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밀도도 높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타우는 컨파인먼트 타임인데 이걸 가둬지는 시간도 길어야 돼요. 그래서 이 N타워의 곱이 최소한 10에 20배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상에 여기에 도달해야지 핵융합을 성공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여기 그동안에 만들어진 토카마 핵융합 장치들이 다 모아놨는데 그 러시아의 이제 초기 토카마, 그 다음에 PPL도 이제 스텔라레이터보다는 토카마이 더 효율적이라는 깨닫고 토카마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PPL에 가기 직전에 TFTR이라는 장치에서 DT 리액션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더래요. 지금 보면 한 3억 도 정도 되는 플라즈마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90년대 중반인데 모르게 따르냐면 이 상전도 코일로 자기장을 세게 만들다 보면 전류가 너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이걸 핵융합 리액터 수준으로 하려면 초전도 자석을 써야 된다는 걸 깨닫고 이제 PPL에서 초전도 토카마를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90년대 말에 미국의 그 정치적인 분위기가 일본이나 유럽은 다른 해답이 없고 대체적인 행동을 해야 되지만 미국은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다고 해갖고 핵융합 연구를 거의 이제 멈추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설계는 초전도 토카마 못 만들고 극조를 하게 되죠. 그 작은 토카마, 그 NXTX라는 이 장치를 만들어서 이 NXTX 토카마에서 처음 플라즈마 만들 때쯤 제가 이제 그 PPL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뭐냐면 그 이산화탄소 레이저로 이제 석사 때 그 실험을 했는데 여기서는 여기 나오는 게 여기 이산화탄소가 있고 여기에 그 원적외선 레이저가 있어서 레이저가 이렇게 나와서 플라즈마를 통과하고
플라즈마 통과할 때 그 레이저 위상이 바뀌는데 그게 밀도입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분석하면 밀도를 측정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핵융합 장치의 여러 진단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 진단 장치인 이제 간섭계로 그래서 처음 2년 동안은 이 데이터의 그 노이즈가 많아가지고 그 실제 데이터를 찾아내는데 이제 애를 쓰다가 이제 진짜 데이터를 처음 발견했던 이런 그 샤시 방식 내용 끝날 때까지 데이터가 쭉 올라가는 거를 이제 측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실제 데이터를 봤더니 요거는 이제 굉장히 바깥 채널에 있는 채널의 그 데스크의 속도를 보는데 이 플럭투에이션이 이렇게 생기는 게 다 터뷸런스예요. 그러니까 이 터뷸런스가 있다가 어느 순간에 터뷸런스가 없어지는 시점이 생기고 그 시점이 되면 데스크가 쭉 올라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그 당시 이미 유명했던 그 H모드라는 현상인데 이 H모드 현상은 이미 1984년도에 독일의 토크가 아즈베이스에서 최초로 발견됐는데 이것은 정말 핵융합 연구의 가장 첫 번째 희소식이었어요. 그 나쁜 소식은 터뷸런스가 항상 있다는 거고 좋은 소식은 터뷸런스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이 토카 플라즈마의 가장자리에서 라미나 플로우가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면 순간적으로 이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터뷸런스에서 수송이 바깥으로 막 일어나다가 수송에 어떤 장벽이 생깁니다. 엣지 쪽에. 요게 그 장벽이 생기고 이 장벽이 딱 생기면 그 로우 컨파인먼트에서 하이 컨파인먼트로 가면서 덴시티가 쭉 올라갑니다. 그런 현상이 이제 발견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H모드에 대한 이제 연구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2012년이 됐습니다. 2012년이 되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케이스타 연구에 합류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케이스타 그 사진이에요. 보면은 이 내부에 이렇게 이 카본 탄소로 된 이제 월이 있고 여기 토러스가 있고 이게 이제 플라즈마를 켰을 때에 보이는 빛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부에 있고 이 케이스타는 초전도이기 때문에 여기 초전도를 유지하는 저온 용기 그 액체 헬륨 장치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1억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열 장치가 필요한데 그 입자를 가속을 시켜서 에너지를 높게 만든 다음에 중성으로 만들어서 이제 입사시키면 안에 들어가서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이런 중성기 입자 가열 장치가 두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처럼 마이크로웨이브를 쏘아서 온도를 높이는 그 고주파 가열 장치들도 여기 있고 그리고 플라즈마 진단 장치는 여기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총 한 40가지에서 50가지 정도의 감마레이부터 원전 이상까지 뭐 자기장, 전기장 모든 그 수단을 동원해서 플라즈마의 온도, 밀도, 회전 속도 이런 그 조건들을 다 진단하는 진단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 자기장은 3.5 테슬라 되고 이런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류했던 건 2012년도지만 이 케이스타는 이제 2007년에 건설이 완료됐어요. 그리고 케이스타의 그 미션은 이따가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토라는 국제 공동 핵융합 장치를 지원하는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2000년대 초에 이제 이토를 프랑스에 건설하는 했지만 이게 완성될 때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같은 초전도로 지금 케이스타를 만들어서 예비 실험을 해서 이토를 지원하고 이토가 이제 실제로 그 스스로 버닝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핵융합을 일으키는 실험을 하게 되면 그걸 토대로 우리는 이제 핵융합 실증로를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K데모와 이토를 지원하는 게 케이스타의 목적이고 그래서 2007년도에 건설 완료되고 2008년도에 첫 번째 플라즈마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첫 번째 H모드가 발생했고요. 그런데 그 아까 제가 이제 H모드가 그런 그 라미나 플로우가 가장 잘 생기는데
이게 항상 좋은 것만 오지 않고 좋은 거가 오면 나쁜 것도 다시 따라와요. 그 뭐냐면 이 경계 불안정성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H모드가 발생하면 그 라미나 프로가 생긴 영역에서 불안정성이 생기는데 그것도 우리가 케이스타에서 이제 억제하는 실험도 성공했고요. 이 H모드도 처음에 굉장히 짧았는데 16초, 45초, 최근에는 90초까지 굉장히 길게 H모드를 연장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3정도로 만든 구리폴로 만든 그 토카막들은 플라즈마 그 지연 시간이 한 5초에서 10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퓨전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90초 이상의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대에 발견한 거는 이 케이스타가 전 세계에 만들어진 토카막 중에 가장 그 자기장의 오차가 적은 토카막이에요. 그래서 그 오차가 적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실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운전 모드를 개발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H 모드는 이게 엣지 트랜스포트 배어리어 가장자리에서 이제 트랜스포트 배어리어가 생기는데 안쪽에서도 트랜스포트 배어리어가 생기는 실험을 다른 단체에서도 했고 우리 케이스타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가다가 작년에 이 1억도 플라즈마를 30초까지 지속하는 실험을 성공하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이 파이어 모드라는 새로운 모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그 핵융합에서 중요한 연구 결과였기 때문에 이제 네이처에서 출판돼서 최근에 라이언스 교수님 레스코에서 보도가 됐죠. 자 그리고 작년에 또 하나 훌륭한 점은 그 핵융합은 가장 그 문제가 되는 현상인데요. 플라즈마 붕괴 현상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그 현상을 억제하는 실험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15년 동안 일어난 그 업적을 보면 제 스스로 굉장히 놀랄 때가 있어요. 2000년대 초에는 우리 한국의 학자들은 핵융합을 연구하려면 미국에 가든 영국에 가든 독일에 가든 외국에 나가야만 연구를 했는데 지금 이 정도 업적은 거의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그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케이스타에서. 그래서 지금 PPPL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플라즈마 물리를 세계 최고로 잘하는 연구소인데 그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핵융합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매년 오고 있어요. 케이스타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일본하고 이제 공동 워크숍을 하는데 정말 옛날에는 한국 학자들이 일본 가서 뭐라 배우려고 했는데 최근에 워크숍을 하는데 한국 학자들의 태도가 이거 귀찮은데 이런 걸 왜 하지? 할 정도로 네, 정말 격세지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성과가 테스트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핵융합은 정말 성공의 문턱까지 온 것인가?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아직도 가격이 핵융합 에너지를 상용화를 성공시키려는 프로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네,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난류가 문제가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H모드가 생기고 이제 H모드가 이렇게 이 부분에 경계 불안정성이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 마그네토 하이드로 다이나믹스라고 이제 자기 일체역학적인 인스테빌리티예요. 이제 일종의 공명 현상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체크하면 존중하는 고유의 진동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플라즈마 내에서도 어떤 공명에 의해서 인스테빌리티가 생기고 여기 이제 경계 불안정성이 생기고 이 내부에서도 생겨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이제 터뷸런스가 억제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때마다 내부에서 불안정성이 유발돼가지고 이제 일반 IPD 가지고는 길게 낄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제 파이어 모드가 발생함으로써 이제 파이어 모드는 H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경계 불안정성도 없고, 근데 IPD 같은 중심 불안정성도 없는 이제 새로운 모드를 발견합니다. 파이어의 약자는 우리말로 하면 고속 이온 이제 고속 이온에 의해서 터뷸런스가 억제된 그런 이네스 모드라는 이야기인데 발견됐는데
파이어보드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안쪽에서 그 트랜스포트 배열이 생기기 때문에 바깥쪽의 압력은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하게 그 협력 발전을 모든 영역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너무 안쪽에서만 만들게 되는 현상이 있죠. 아이디어라는 건 H 모드가 있고 파이어 모드도 있고 경기 불안정성은 없고 이런 게 이제 아이디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 불안정성 엘럼이라는 거는 에지 로컬라이즈 부분인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제어해야 되는데 이걸 제어하는 실험도 케이스타임은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중심부에서도 이제 그 NLCD 불안정성이 생기는데 그 그림으로 제가 2개만 그렸지만 사실은 3개 이상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불안정성이 각각 따로따로 발생하면 견딜만 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불안정성이 서로 이제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플로아 전체가 꺼져버려요. 그 지금 독토막 정도에서도 디스럽션, 이걸 이제 분기에 디스럽션이라고 하는데 디스럽션이 한번 일어나면 충격이 엄청나게 큰데 2터 정도가 되면은 거의 이 플라즈마 대면 물질이 복귀가 불가할 정도로 큰 손상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 3가지 중에서도 이 디스럽션은 가장 치명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이 3가지를 얼마나 우리가 잘 제어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건 이 플라즈마를 싸고 있는 대면 물질이 손상을 입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잘 제어하면 지금 있는 재료 가지고 건질 수 있지만 잘 못 제어하면 새로운 재료를 개발해야 할 상황이죠. 그래서 이 연구도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인데, 근데 케이스타에서 최근에 일어난 이러한 좋은 성과들은 다 이 3가지를 우리가 풀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우리가 이 문제들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3가지의 문제를 풀었다 하더라도 아직도 이제 풀어야 할 문제가 더 있어요. 왜냐하면 케이스타에서 만드는 플라즈마는 삼중수를 쓰지 않고 DB 리액션이에요. 그래서 협력 발전이 반응이 일어나기까지는 되게 소량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발전로를 만들려면 삼중수를 써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원인 플라즈마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연구하지 못했던 구체적으로 연구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제 피직스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삼중수를 계속 연료로 쓰려면은 이 블랑켓에서 이 외부에서 그것을 재생산하는 구조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2가지는 2터를 실험을 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이후에 데모, K-데모 같은 걸 하면서 풀어야 할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핵융합을 연구하면서도 이런 핵융합이 완전히 성공해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정말 모든 에너지를 핵융합으로 쓰게 될 때까지 최소한 30년에서 50년이 더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기간까지는 원자력 발전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터는 이제 IAEA가 58년도에 아이디어를 만들었고 이런 국제적으로 국자들이 모여서, 왜냐하면 각 나라에서 이제 토카막들을 짓고 있는데 이게 78년도에 초기 계획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H모드가 발효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L모드만 가지고 핵융합을 이 코어에서 1억 톤을 넘게 만들려면 장치가 굉장히 커야지만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장치를 한 나라에서 돈을 들여서 만드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모여서 한 장치를 만들자 했는데 그 이후로 H모드가 발견되고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 프랑스로 선정되는데 그때쯤 되니까 이제 크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30m예요. 지금 여기 사람이 못 죽어나는 거. K스타 장치가 한 이 정도 사이즈. 이렇게 굉장히 큰 장치입니다. 근데 그 2005년도에 이제 그 프랑스로 그 장소가 정해지기까지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특히 일본이 꼭 자기 나라에 저희를 너무 많이 우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때들이 서로 토론을 하고 했는데 결국 그 프랑스라는 이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 여기 이제 이 핵융합 장치가 들어가는 그 건물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 아름다운 지역인데 왜 프랑스로 지어졌냐? 그러면 바로 여기에 프랑스의 그 원자력 연구 복합단지가 있어요. 한국시는 이제 원자력 연구소 같은 것이 프랑스에 바로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당시 유럽에서도 핵융합을 그렇게 잘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독일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근데 프랑스가 이거를 위치가 된 거는 원자력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융합 장치는 그 중성자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이퀄 MC 스퀘어를 이용한다고, 이 두 가지는 원자력 발전하고 공통이에요. 그래서 원자력을 잘하는 나라가 핵융합을 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7개의 그 유럽 연합이 굉장히 크고요. 네,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 이렇게 7개의 나라가 이 이토를 공동으로 건설합니다. 그래서 이 토를 구성하는 여러 부품들을 이 7개의 주체가 나눠서 이제 조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현재는 80%까지 건설이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원래는 이제 이게 2025년, 2035년인데 코로나 때문에 좀 딜레이가 돼서 대략적으로 이쯤에 27년쯤에 첫 플라즈마를 만들 계획이고 한 37년도에는 이제 산전수소를 이용한 진짜 연소 플라즈마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출력이 500메가와트예요. 대개의 그 원자력 발전소가 1000메가와트이니까 물론 이렇게 굉장히 긴 시간에 작동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 파워의 규모가 그 원자력 발전소 절반 정도 된다는 거고, 이 라지 Q의 의미는 들어간 에너지보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나오냐. 그러니까 가열한 에너지의 10배의 에너지가 핵융합으로 실제로 나오는 이제 실제 연소 플라즈마를 이제 만드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한국에서 조달하는 이터의 부품들, 여기 초전도 부품, 여기 진공용기의 한 섹터, 지금 포트, 터널 쉴드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습니다. 여기 진단장치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한국이 조달하고 있고, 한국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조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터에서 지금 다른 나라들과 딜레이도 되고 그런데 한국은 이제 아주 그 시간에 맞춰서 조달도 잘하고요. 이터에 가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했더라 저렇게 했더라 하는 게 많이 이제 그 한국에서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터를 우리가 이터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이터에 굉장히 다양한 가열 장치도 있고 진단 장치도 있고 초전도 있고 있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세계 각국에서 따로따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나라는 뭘 잘하고 어떤 나라는 뭘 잘하고 하는데 그거를 이터는 각 나라에서 제일 발달된 기술을 동원시켜서 이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터의 건설에 참여하면 그러한 그 핵융합의 첨단 기술들을 같이 함으로써 우리가 터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소개시키는 내용은 그 이터라는 큰 숲에서 나무 하나를 이제 제가 끄집어냈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인데 제가 여기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라서 이제 요 어떻게 우리가 이터와 케이스가 연관돼서 이제 협동 연구를 하는지 이제 한 예인데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디스럽션이 가장 큰 이제 그 위협적인 요소인데 그걸 케이스타는 그걸 방지하는 시험도 성공했지만 이터에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일단 그 방지가 안 되더라도 그 피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령이 뭐냐면 펠렛을 이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 자기 육학적 불안정성이 이제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디스럽션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면 그 감지가 일어난 순간에 저희가 이 펠렛을 입사시켜요. 이 펠렛은 고체화된 그 연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온 같은 이제 다른 물질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쏘아주면은
그 차가운 플라즈마 밀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밀도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커지면 그것이 이제 이런 그 불안정성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디스럽션이 일어나도 약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이터에서 이와 같이 목적이 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K스타에서 예비 실험을 합니다. 지금 여기 이터에서는 총 27개 이게 펠렛이 여기 셔터드 펠렛 인젝션인데 이 산탄총 같은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쪼개진 해서 이제 입사를 하는 여기 그 배럴이 한 27개가 이제 장착될 예정인데 K스타에서는 이제 2개, 180도 각도로 이제 2개를 설치해서 이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실험이 성공했는지를 확인하려면 그렇게 빨리 정말 밀도가 증가했는가를 측정해야 되는데 이게 그 밀도의 크기가 펠렛에 의하면 정상 밀도의 20배 정도의 굉장히 높은 밀도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증가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게 간섭계인데 이 간섭계로는 보통의 간섭계로는 이렇게 높은 밀도를 빠르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첨단 간섭계 개발이 필요한데 가장 첨단 간섭계 종류가 이제 분산 간섭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1970년대 러시아에서 발견됐고 2000년대 일본 학자가 최초로 상용화 시켰고 네, 1996년에는 미국에서 그 성능이 더 개선된 게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첨단 분산 간섭계도 이 정도는 재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수년 전에 그 카이스트의 대학원생하고 교수님하고 협동 연구로 단결점 분산 간섭계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했더니 정말로 여기 보면 펠렛이 딱 인젝션되고 이렇게 굉장히 높은 덴시티가 측정되는 걸 좀 확인했어요. 근데 이러한 분산 간섭계를 저희가 이제 개발할 수 있었던 것도 이터에 참여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저희가 개발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터에 관여해서 K스타가 이제 그 개발한 효과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제가 준비한 건 거의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네. 그 마치기 전에 한 가지는 좀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부는 핵융합을 저처럼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원자력 발전 쪽으로 종사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핵융합은 그 성공한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풀어야 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세 가지 우리가 코어에 생기는 물리학적인 문제는 저희 세대에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머니 플라즈마, 그 K 데모 이쪽은 여러분 세대가 풀어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30-50년이 더 걸릴 테니까. 근데 그 제가 한 5년 전에 그 핵융합과 탈원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유튜브에 가시면 제 이름으로 이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탈원전을 지금 할 때가 아니고 원자력을 더 발전을 이용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건 원자력 발전이 지금 유일한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그 50년 사이에 그 화석연료의 고갈에 관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지금 석유도 이제 그 생산이 그전에는 많이 증가하다가 꺾였어요. 근데 지금 석유하고 20년 간격으로 천연가스 또한 생산량이 증가해서 더 이상 증가 못하는 시점이 옵니다. 근데 그 시점이 거의 지금 다 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 3, 7년, 50년 사이에는 굉장히 힘든 시기가 오는데 그 시기를 잘 넘기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을 필요해야 합니다. 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원자력의 바탕이 있어야지 그걸 바탕으로 핵융합 연구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를 여기서 마치고요. 질문 받으세요. 궁금한 거 질문들 해주세요. 박사님께서 그 석사 과정이랑 박사 과정 할 때 하셨던 주제가 이제 처음부터 핵융합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정하신 주제인지 아니면은 다른 목표로 하셨던 주제인데 우연찮게 핵융합의 주제를 얻게 되신 건지. 예, 좋은 질문이네요. 일단은 그 학부를 끝나고 이제 대학원을 갈 때 핵융합 계열이냐 이제 그 원자력 계열이냐는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핵융합 계열로 간 거는 맞죠. 근데 막상 갔더니 그 당시에 90년대 초인데 저희 연구소도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핵융합과 연관된 실험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 개발적인 실험은 그냥 그 선배들이 하니까 따라하고 이제 그 당시에 흐름이 가니까 하는 자유조작 레이저 실험을 했잖아요. 입자가속 계열을 만든. 그러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저희는 우연의 일치로 이제 그게 연관이 있어요. 그 박사과정에서 했던 그 아크플라즈마 이온을 토시도 전혀 이제 핵융합과 관계 없는 실험을 했는데 제가 그 본 학사인 보험이 실험을 한 게 아크플라즈마를 실험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타난 특성을 제가 옛날에 아크토치 할 때 실험이 이런 게 있었지 하면서 연구시켜서 중요한 논문도 쓰게 되고요. 그런 우연의 일치가 있었습니다. 아까 예. 좀 그냥 실험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그 플라즈마 밀도 측정할 때 그 반사표 밀도를 측정할 때 어디 밀도를 측정하는 건가요? 위치요? 네. 어디에 위치? 그래서 이제 이 간섭계는 그 라인 인티그레이트라는 그 덴시티를 측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빔이 여기 빔이 여러 개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7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레이저빔이 간 위치에 그 덴시티를 선적분한 값이 데이터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채널이 바깥쪽으로 간 채널은 이렇게 바깥쪽에 덴시티를 내고 안쪽으로 가는 거면 안쪽에 있는 덴시티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로파일을 변형시키려면 인버전을 하게 되는데 그 수학에서 유명한 그 아벨 인베전을 보면은 이게 이제 프로파일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 박사님께서 아까 물리학적인 문제는 이번 세대에서 해결할 것이고 공학적인 문제를 다음 세대에서 해결할 일을 바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박사님이 보시기에 핵융합에서 가장 중요한 공학적 문제랑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연구 단계에 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공학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인데 이 플라즈마 대면 재료 문제 이것도 굉장히 공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만 사실 굉장히 아주 환상적인 재료를 개발한다면 이 부분을 적당히 풀어도 될 정도로 이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크리티컬한 주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크리티컬한 건 요 산소수소 재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랑켓에 보면 이제 그 K댐과 해야 될 문제인데 예상외로 이제 이 중수소는 바닷물에 많이 있어요. 그 핵융합 에너지가 지금 무한 자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중수소까지만 그렇고 사실 삼중수소는 리튬을 이제 중성자가 나오니까 중성자를 때려서 거기서 핵방을 만들어서 삼중수소를 만드는 방법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 계산해 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 삼중수소를 재생산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제가 됩니다. 최근 바이오시스템에 관련한 그 파이어 모드 통해서 이제 플라즈마의 남극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가 되게 궁금해서. 파이어 모드에 관한 질문인가요? 네. 네, 사실 이제
네이처에 사실 그 영광적으로 퍼블리셔가 돼서 그 논문에 공동 저자 중에 제 이름도 어떻게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그 파이어 모드는 그러니까 난류가 요걸 못 설명해줘. 그러니까 저기 이제 중성자 빔을 입사해서 가열하는데 그 중성자 빔이 굉장히 높은 에너지로 가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빠른 이온이라고 해서 패스트 아이언이에요. 파이어라는 이름은 패스트 아이언 레귤레이티드 이네스트인데 그래서 이제 그 중성자 빔이 코어 쪽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들어갔더니 이 패스트 아이언에 의해서 터뷸런스가 패스트 아이언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터뷸런스가 있을 때 더 제어가 되더라. 그리고 이제 우리 텍스 교수님 팀이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우리가 ITV 모드를 저희가 많이 이용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그런 MHD 브랜더스 때문에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근데 파이 모드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패스트 아이언에 의해서 터뷸런스가 억제되고 그런 불안정성이 안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30초 이상은 이제 아직까지는 힘듭니다.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이 터뷸런스가 억제되는 현상은 여러 가지 다른 각도로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 아직도 지금 완전히 풀어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파이어 모드도 우리가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서 개선시켜야 되는 주제죠. 저도 좀 질문이 있는데요. 그 파이어 모드가 지금 DD 플라즈마에서 이제 적용된 거잖아요. 그리고 핵융합이 별 크게 안 일어나는 그런 상황일 텐데 이게 DT 플라즈마가 돼서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헬륨, 아이언, 뉴턴 이런 게 나올 때도 지금 방식의 파이어 모드가 그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지 그 질문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터가 500메가의 Q가 10이라고 했는데 거기 Q의 분모하고 분자가 이제 뭔지 정확하게는 이제 거기 플라즈마로 들어가는 에너지가 분자일 거고 나오는 핵융합 에너지가 분모고 그게 핵융합 에너지가 분자일 텐데 사실은 그 들어가는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는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에너지도 전력으로 바꿔야 되고 그러면 들어간 전기 대 나온 전기로 하면 10이 당연히 안 되고 우리 100메가와트 1000메가와트 원자력 발전으로는 사실 열 출력은 한 3000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게 엔지니어링 큐일 텐데 두 가지. 네,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어 모드도 말씀하신 대로 DT 리액션을 하게 되면 이제 사실 모릅니다. 그게 가능할지.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파이어 모드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밀도가 낮아요. IT도 그렇고 H 모드는 밀도가 많이 올라가요. 가장자리에서 여기에 수송장벽이 생기면은 여기서는 우리 플라즈마를 만드는 연료가 바깥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급이 잘 돼요. 그래서 입자 수도 굉장히 늘어나요. 근데 이제 안쪽에서 이제 수송장벽이 생기면 그런 연료 소스가 없기 때문에 입자의 수는 덜 증가하지만 온도는 굉장히 올라가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DT 리액션을 실제 연소 플라즈마 만들려면 온도만 높아서 되는 게 아니라 밀도도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밀도가 높으면은 파이어 모드가 생기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이 패스트 아이언이라는 게 코어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툴러가 없어지는데 이 밀도가 많으면은 패스트 아이언이 이제 덜 패스트해지죠. 느려집니다. 나라를 많이 해서.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도 굉장히 중요하신 질문인데 제가 알기로는 엔지니어링 큐는 아니죠. 그냥 네트. 그래서 실제 그런 가열하는데 가열 장치도 파워 서플라이 있고 파워 서플라이 있고 효율이 있고 이기 때문에 그 효율까지 다 따지면은 절반도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제 이제까지 토카마기 Q1도 제대로 못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제트나 우리가 그 영국이나 일본의 그런 말씀을 드릴 게 없었는데 그 영국의 제트도 굉장히 그 Q값이 1에 가까운 실험을 이제 90년대에 했었고 최근에도 했어요. 그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엔지니어링 Q는 아니고 이제 1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1은 아니고 그런데 Q를 이제 10 정도로 잡은 거는 이제 진짜 들어간보다 나온 게 커야 되기 때문에 그 Q를 2로 안 잡고 10으로 잡은 이유는 그런 엔지니어까지 합치면 이제 진짜 들어간 것보다 나온 것보다 많은 힘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더 질문. 아직 2분 전인데 6시간. 우리 좀 늦게 시작했고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궁금한 거. 네. 제가 알기로 초기에 이거가 설계될 때 표 조건이 10이 아니라 무한대 이그니션을 보는 게 초기 설계였다가 이제 수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럼 그 수정되기 전의 이동 모습이랑 수정된 후의 이동 모습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건가요?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도 그 정도까지 깊게 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